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해외 주식 그리고 해외 ETF 투자들 많이 하시는데요. 뭐 투자는 알아서 잘들 하시고 계시겠지만 이게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 세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세금 신고도 해야 되고요. 또 이 세금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미래에셋증권 손광혜 세무사님을 모시고 이 해외 주식과 세금 그리고 국내 주식 그리고 펀드에 대한 세금 문제를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주식 하면 일단 개념부터 좀 잡고 가야 될 것 같은데 해외 주식 관련해서 어떤 세금이 붙습니까? 일단 주식과 관련된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주식을 보유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이 있고요. 네. 그리고 주식의 매매 차익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배당에 대한 수익은 원천징수라고 해서 배당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고 들어오는 구조고요. 네. 그냥 알아서 떼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알아서 떼가는 구조고, 네.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자진해서 신고 납부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예, 특히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 달에 세율을 22%를 적용해서 세금을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바로 다음 달에 이 해외 주식과 관련돼서 세금을 신고 내야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네네. 네. 배당 수익 같은 경우에도 원천 징수를 하긴 하지만 해외에서 발생한 배당 그리고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소득을 모두 포함해서 네. 2천만 원을 추가하게 되면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2천만 원 넘을 경우에 이제 종합소득세 합산이 된다 이런 얘기죠. 네, 예, 네,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이제 모든 소득을 다 합쳐서 2천만 원이 넘을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네. 모든 소득이라고 하면 이제 사업소득, 뭐 다른 기타 소득 이런 거를 합쳐가지고 2천만 원이 초과할 때 네. 종합과세가 되는 건 아니고 금융소득만 2천만 원이 초과할 때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이런 것과 합산해서 신고한다라고 보시면 그렇군요.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을 경우에만 바로 포함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네. 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자, 이제 문제는 양도소득입니다.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자, 요 방식이 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심플하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냐를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애플에서 1,000만 원 수익이 났고 테슬라에서 400만 원 손실이 났고 QQQ라는 해외에 상장된 ETF죠. 해외에 상장된 ETF에서 100만 원 손실이 났다. 그리고 니콜라에서 지금 400만 원 손실이 나고 있지만 네. 니콜라는 아직 매도한 상황은 이제 아닌 거죠. 들고만 있는 거죠. 네, 들고만 네.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건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세금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아직 매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부과 대상은 아니고 매도를 해서 수익을 실현하거나 손실을 확정시킨 애플과 테슬라, QQQ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고요. 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손익,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모든 손익을 통산해서 세금을 계산을 하거든요. 1년치를 다 통산을 하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뭐 연도가 지나거나 아니면 과거 연도 거를 뭐 이월하거나 이런 건 없고 무조건 1년치만 네, 합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과 테슬라, QQQ의 모든 수익과 손실을 통산해 보면 이제 500만 원이 이제 나오는 거죠. 네. 500만 원에서 기본적으로 사람 한 명당 인당 250만 원 기본 공제가 있습니다. 250만 원을 빼면은 과세 표준이 이제 250만 원이 나오게 되고요. 네. 거기에 이제 22% 세율을 적용해서 55만 원의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22%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따지면 양도소득세가 20%고 지방소득세가 2%입니다. 네. 예, 그래서 총 내야 될 세금이 22%. 그래서 총 55만 원의 세금을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좀 적지 않은 세금인데요. 네. 저 경우에 지금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비록 평가손을 입고 있지만 현재 팔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 손해는 반영할 수 없다 이런 설명인데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세금을 좀 줄이려고 하면 일단 니콜라를 팔았다 다시 사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니콜라를 전액을 팔았다 살 필요는 없고요. 손실이 250만 원이 나게끔만
네. 팔았다가 사시면 그러네요. 최적으로 네. 팔았다 사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치를 통산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저 두 번째 관련해서 또 질문이 많아요. 해외 주식 가지고는 분명히 이득을 봤는데 국내 주식은 좀 손해를 봤단 말이죠. 네. 이걸 합쳐가지고 세금을 줄일 수 없느냐 이런 질문 많은데 어떻습니까? 요 내용이 지금 다른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왔는데요. 2020년 소득부터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이 통산이 됩니다. 아,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국내 주식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소액주주 분들이세요. 네. 여기서 이제 소액주주와 대주주의 개념은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한 종목을 10억 이상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제 세법상 이제 대주주라고 하는데 네. 대주주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고요. 소액주주 분들께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안 됩니다. 안 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은 양도 차익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예, 근데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소액주주, 대주주의 구분이 없고 모두 다 이제 과세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이 서로 통산되긴 하지만 과세되는 것끼리만 통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에서 이득이 나고 국내 주식에서 손실이 났지만 국내 주식이 만약에 내가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다라고 하면 그러면 서로 통산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한마디로 말해서 이 방송 보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번이 해당이 없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아주 특별한 대주주 뭐 이런 분들만 되고 현재로서는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은 통산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맞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게 해외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5월에 자진 신고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안 해도 모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국세청에서 네. 지금 증권사의 해외 주식을 매매하신 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요구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세법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게끔 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해외 주식을 거래하는데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 한다라고 하면 국세청에서 이제 무조건 연락이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국세청에서 바로 연락이 오면 사실 가산세나 이런 부분도 조금만 내고 그냥 수정해서 신고를 하면 되는데 항상 국세청에서는 한 2년, 3년 뒤에 네.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산세는 매년 붙잖아요. 네네. 가산세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무신고를 했을 때 무신고 가산세, 그리고 연도가 지남에 따라서 이자 형식의 가산세가 또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20%, 원래 내야 될 세금의 20%가 가산세가 붙는 네. 거고요. 무신고 가산세는 1년에 한 9.5%씩 붙습니다. 어우. 그래서 원래 제대로 신고했다라고 하면 내가 1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만약에 3년 뒤에 국세청에서 연락이 와서 세금을 가산세까지 낸다. 그러면 한 150만 원 정도 세금으로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꼼꼼하게 그 전에 번 소득은 그 다음에 5월에 잘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해외 주식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게 하다 보면 해외 주식도 있지만 해외 ETF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ETF도 잘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해외 직접 상장된 ETF가 있고 또 국내 상장된 해외 지수 ETF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해외 펀드도 있습니다. 이거 다 세금이 어떻게 좀 다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같은 것 같기도 한데 자, 좀 아주 일목요연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해외에 직접 상장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국내 시장에서 거래하는 국내에 상장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해외 주식, 뭐 애플이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해외 주식들은 해외에 상장이 돼 있죠. 그리고 QQQ 이런 ETF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 이제 상장이 돼 있죠. 네. 요거는 이제 결을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22% 분류가세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만약에 해외 주식이나 해외 상장 ETF에서 배당 소득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양도소득이 아니고 당연히 배당이기 배당 때문에 소득이죠. 배당 소득세로 과세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해외 주식과 해외 상장 ETF 모두 다 양도소득세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통산, 1년치에 대한 통산은 다 가능하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국내 상장 해외 ETF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해외 펀드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부분은 없고요. 양도차익이든 배당소득이든 모두 다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당 소득으로요. 네네. 그리고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서로 통산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해외 ETF,
국내 상장 해외 ETF와 B라는 국내 상장 해외 ETF 두 개를 이제 투자를 했는데 A에서는 이익이 나고 B에서는 손실이 났을 때 서로 통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익 난 A에 대해서만 원천 징수를 하고 15.4% 하고 2천만 원이 초과할 때는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 또는 펀드 같은 경우에 비록 세율은 왼쪽보다 좀 낮네요. 22보다 낮은 15.4%인데 통산이 안 되니까 네네. 결국 이익 본 건 세금을 내고 손해 본 건 뭐 그냥 그걸로 땡이고 예,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도 두 개가 좀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릅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같은 경우에는 해외 주식이나 해외 상장 ETF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만 일단 이제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배당 소득에 만약에 연간 2천만 원이 넘었다라고 하면 본인의 다른 사업 소득이라든지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제 해야 되는데 네. 해외 주식이나 해외 상장 ETF는 미리 원천 징수된 세금이 해외에 있죠. 그렇죠. 예, 해외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내가 만약에 해외에다가 원천 징수로 세금을 내고 국내에서 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이중으로 이제 세금을 내는 격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이중과세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외국납부세액공제라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미리 해외에서 낸 세금을 이중과세 조정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국내 상장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로 이제 원천 징수를 이제 하긴 하지만 그렇죠. 그 원천 징수된 세금이 우리나라 국세청에 이제 들어가 있죠. 예, 이런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라는 항목이 아니고 그냥 기납부세액으로 이중과세 조정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물론 이런 이중과세 조정이나 이런 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연간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만 이런 이중과세 조정이라든지 기납부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네. 것 같습니다. 네. 2천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뭐 금융소득 종합과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해외 주식 그리고 해외 ETF, 펀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게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궁금증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을 위주로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해외 주식, 해외 펀드 이런 게 기본적으로 현지 화폐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이 환율, 환차익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설명을 드려봐도 또 댓글들이 남아요. 그래서 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원화 환산 기준은 기준 환율을 적용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냥 뭐 환전할 때 환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기준 환율을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준 환율은 서울 외국환 중개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네. 그날에 이제 기준 환율을 조회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식이기 때문에 체결일과 결제일이 조금 다르죠. 네.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체결이 돼도 이틀 있다가 이제 결제가 되고요. 그렇죠. 보통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체결이 되고 한 3일 있다가 결제가 됩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결제일입니다. 예, 그리고 결제일에 기준 환율을 적용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환차익입니다. 이제 달러로 애플 주식을 사서 뭐 주가도 오른 걸 기대하지만 요즘에 달러가 강세잖아요. 그럼 환차익도 그 부분도 세금이 매겨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환차익에 대해서 과세되냐? 그럼 보통은 간단하게 대답하면 환차익은 과세 안 됩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환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안 된다라는 거는 어떤 환차익을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원화를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달러로 환전을 했어요. 네. 그리고 달러로 가지고 있다가 다시 원화로 환전할 때 환율의 차이에 의해서 이익이 생겼다면 그거는 과세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주식을 매도하는 시점에 환율이 이제 다를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매도하는 시점에 다른 환율에 대해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에 1달러를 이제 환전을 했어요. 그냥 가지고 있다가 환율이 1,200원이 됐을 때 해외 주식을 샀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내가 환율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1,500원에 대해서 팔았다. 네. 그런 경우에는 1,000원에서 1,200원까지는 과세가 안 되고 네. 매수했을 때 시점인 1,200원에서 1,500원
그 사이에 대해 환율이 변동되는 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화를 이용해서 이제 결국 달러로 환전을 해서 달러로 투자했다 다시 원화를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원화 강세 약세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환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좀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대신에 내 통장에 가지고 있던 뭐 달러, 원화 이런 것들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설명을 드려도 이게 저도 헷갈리고요. 네, 늘 네. 헷갈리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바로 저겁니다. 그 증권사를 한 군데에서만 거래할 수도 있지만요. 여러 네. 증권사에서 거래하기도 합니다. 저도 네. 이제 그런데 이럴 경우에 본인이 그러면 다 증권사 찾아다니면서 결국 다 합산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이거는 합산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예, 한 군데에서 거래하시는 게 아니고 네. 여러 군데에서 이제 거래하실 때 요즘 증권사 서비스가 좋기 때문에 양쪽에서 만약에 두 군데에서 거래하는데 두 군데에서 내가 그냥 각각 양도세 신고하지라고 해서 신고를 하시게 되면 250만 원 공제가 두 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러면은 이제 세금을 적게 낸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가산세까지 매겨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신고를 하실 때는 증권사를 여러 개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한 곳에다가 몰아가지고 꼭 신고를 하시거나 네. 아니면 그 자료를 양쪽에 있는 걸 다 받으셔가지고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신고하시거나 네. 이렇게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증권사들이 다 양도세 관련해서 대행 서비스를 해주고 있죠. 대행 서비스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게 편한가요?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신고하시는 것보다는 네. 훨씬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다고 예,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이 증권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본인의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과세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기본 원리는 명확히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나오는 질문이 또 저겁니다. 사실 한 주식을 한 번만 샀고 팔았다 하면 문제가 없는데 뭐 샀다 팔았다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과연 이 취득 단가는 어떻게 보는 건지 뭐 판 가격은 명확합니다만 어떻게 봅니까? 기본적으로는 네. 그 증권사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따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증권사 시스템이 뭐 증권사별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데도 있고요. 네.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가끔은 이제 계좌가 되게 예전에 계좌를 개설하신 분들은 후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 방식들을 그 증권사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방식들을 다 국세청에서 인정을 해주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너무 매수 매도가 많고 계좌 간의 대체가 너무 많아서 이게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선입선출법으로 신고를 하시게끔 되어 있고요. 뭐 증권사 시스템이 이동평균법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이동평균법으로 선택해서 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 두 방법 중에 어떤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사실 어떤 게 유리한 거는 없습니다. 네. 예, 선입선출법으로 했을 때가 유리할 때가 있고 뭐 이동평균법으로 선택했을 때가 유리할 때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어떤 한 방법이 꼭 유리하다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요즘에 주식 투자가 국내에서도 물론 많이 하지만요. 뭐 교포분들도 뭐 국내 미래에셋 이 사이트 이용해가지고도 주식 투자할 수 있는데요. 이 미국 시민권자인 교포가 국내에서 미국 주식을 거래했다. 이럴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는 시민권자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서 갈리는 건 아니고요. 네. 한국 세법상으로는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미국 주식을 거래했을 때 네.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의무는 없고요. 아, 그렇군요. 예, 거주자인 경우에만 미국 주식을 거래했을 때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보통 이제 거주자, 비거주자를 가르는 기준은 1년에 이제 183일 이상을 한국에서 거주를 했느냐 네. 여부에 따라서 갈리기는 하지만 그 외에 이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대부분의 재산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근무지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도 거주자, 비거주자를 나뉘는 그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해외 주식해서 돈들 많이 번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22% 세금 정말 또 본인 입장에서는 좀 아쉽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해외 주식으로 22%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금 그 양도 차익이 많이 나신 분들이 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절세 방법이 증여 후 양도. 아, 증여 후 양도요. 예, 증여 후 양도의 방법을 많이들 이용을 하십니다. 네, 바로 저 그림에 나오는 거네요. 네, 어떤 네. 원리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억에 테슬라 주식을 샀는데
지금 주식의 가치가 한 4억 정도 이제 된다라는 거죠. 네. 이럴 경우에 바로 매도를 하지 말고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는 거예요. 네. 배우자한테 증여할 때는 이제 증여세가 이제 과세가 됩니다. 근데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는 10년에 6억까지는 그렇죠.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4억 원어치를 증여를 하게 되면 배우자의 취득 가격은 4억이 됩니다. 4억이 되는 거죠. 네. 그 주식을 바로 4억에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양도 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하나도 부담을 하지 않게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증여를 할 때 그 증여를 받는 사람의 기준 가격이 있습니다. 그 기준 가격은 사실 주식이 등락이 이제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떨어졌을 때나 올랐을 때 바로 증여를 한다라고 하면 그 증여한 가격을 바로 인정해 주는 건 아니고 네. 전후 2개월 총 4개월 평균가액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 4개월 평균 가격이 증여가액이자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취득 가격이 취득 됩니다. 가격이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저런 경우에는 4억을 취득 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4억에 팔면 양도세는 없고 네. 증여세도 원래 6억 이내니까 이제 전액 공제가 되고 이런 원리네요. 네네, 예. 맞습니다. 근데 저걸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없을까요? 세법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네. 내가 알기로는 증여하고 5년 동안은 팔면 안 되는 걸로 그러니까요. 아는데 예, 예, 이런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 네. 거예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네. 만약에 지금 상황이 부동산이라고 하면 배우자가 증여 받자마자 팔면은 배우자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1억으로 계산을 해버려요. 네. 예,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네. 증여를 받고 나서 바로 팔아도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고요. 아. 다만 내년부터는 조금 금융과 관련된 세제 개편이 많이 되죠. 네. 예, 이 부분에서 조금 개편이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네. 배우자한테 증여를 했을 때는 증여를 하고 1년 뒤에 매도해야지만 취득가격을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아. 지금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개정안이 나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도하는 경우, 그러니까 올해 증여해서 올해 매도까지 완료하는 경우에는 그냥 바로 하셔도 되고요. 네. 내년 이후에 매도한다. 올해 증여를 하지만 내년 이후에 매도한다라고 하시면 텀을 1년을 띄우셔야지만 취득 가격을 증여가액으로 예.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내년 이후에 매도한다 그러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뒤 1년이 지나서 매도해야 바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없다 이런 설명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질문이 저겁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뭐 6억 이내에서 증여를 하고요. 또 아주 양도차익이 크신 분 같은 경우에 아내가 또 남편한테 증여를 해서 6억씩 이렇게 하는 건 어떠냐 이런 질문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드리기가 네.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한데 네, 좀 얄밉죠.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6억 공제라는 게 네. 서로 간에 6억씩 이제 공제가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국세청에서 보기에 이게 증여 후 취소냐, 뭐 같은 종목이라고 하면 증여 후 취소냐, 진짜 증여한 거냐 이렇게 이제 또 좀 어떻게 보면 좀 챌린지 이런 거를 그렇죠. 당할 수도 있기 네, 때문에 네. 만약에 같은 종목이라고 하면 좀 명확하게 증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새로 계좌를 터서 깨끗한 계좌에다가 서로 크로스로 이제 증여를 한다든지 증여 계약서를 명확하게 쓴다라든지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증여세 신고를 꼭 확실하게 이제 해주셔야 된다라는 그렇죠. 점입니다. 네.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증여하는 것도 증여하시고 명확하게 증여세 신고만 해주신다라고 하시면 네. 그러면은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저희는 지금까지 이 해외 주식과 관련된 세금 문제를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자세히 드렸는데요. 그래도 궁금증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성심껏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주식과 세금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